기분 좋은 하루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또 좀 많이 맞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네, 거의 뭐 8만 달러 재돌파를 목전에 앞두기도 했었죠. 네. 오늘. 네, 좋았습니다. 오늘 만평도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귀여운 비트코인이 진짜 눈앞에 있는 8만 달러를 향해서 사실 이 흐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7만 8천 달러 초반이니까 네. 뭐 굳이 이제 뭐 갑자기 대거 뭐 숏포지션이 청산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아시아마켓 시간에 악재가 뭐 터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굳이 또 확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추세면 8만 달러를 좀 다시 터치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보니까 만평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있죠. 사실 네. 뭐 왼쪽부터 하면 뭐 이란이랑 트럼프 여전히 텐션이 강한 텐션이 두 개 있네요. 두 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강하다. 요걸 표현한 거군요.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네. 강하고 알 수가 그리고 없다. 디파이 해킹도 네. 있고 뭐 클라리티 법안도 연기가 딜레이 되고 될 수 있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신기한 현상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쭉 와.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월 이제 초에 조금 쭉 떨어졌다가 2월 들어서 그 뒤로 이제 이란 전쟁 이후로 점점 계속 바닥을 다진 뒤에 한번 이런 부침도 있었고요. 물론 다시 이제 4월 들어서는 점차 가격 레벨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완만한 상승세를 조금씩 다져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 차트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도 다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도 굉장히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3대 지수들도 보면 1% 내외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네. 어제 이제 휴전 얘기 나온 뒤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뒤로도 쭉 상승을 하면서 뭐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24시간 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8만 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다음 레벨을 뭐 그렇죠. 8만 6천 달러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다음 레벨로 8만 달러 중후반대를 보시는 그런 보고 있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저기 이제 레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과거에 비트코인이 최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8만 6천에서 7만 8천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쭉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요 안에는 이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이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도 저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레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상승을 좀 점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조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도 되냐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셨죠? 사실 어제는 확정된 좋은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트럼프 구름 대통령이 휴전 얘기를 한 거는 그저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그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사실 휴전은 무기한이라고 했다가 요거를 조금 이제 기한을 줬어요. 3에서 5일 정도. 네, 그래서 3에서 5일이면 사실 이번 주말 네. 정도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번 주말이 이 세 번째 항공모함이 작전 구역으로 들어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쟁 다시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자산시장이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래도 전쟁이 어쨌든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갖고 오신 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희한한 상황인 게요. 그러니까요. 원래 유조선들이 강행 돌파를 호르무즈를 이렇게 차마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어제 호르무즈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선박들이 나왔고 또 이란에게 납포가 됐습니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란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게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 연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번 밝혔고요. 그 뒤로 나온 얘기를 보면 어제 저녁이었죠.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세 번째 선박도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했을 때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란군이 호르무즈에서 무어가 이제 통항을 하던 선박 3척을 또 납포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이렇게 또 백악관이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레빗 대변인이 폭스뉴스를 통해서 이란 선박이 납포가 됐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위반은 아니다. 그래도 뭐 얘네가 해적처럼 행동하는 건 맞다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레빗 대변인은 어떤 얘기를 당부를 했냐면 이제 납포된 선박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선박이 아니니까 휴전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 언론들이 이걸 너무 과하게 보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란의 해군을 괴멸시켰다는 사실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런 좀 경계적인 좀 자신들의 공을 또 치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랑 지금 미국 정부하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일단 첫 번째 충격은 그걸 강행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이란이 납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면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요게 이게 정상적인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지금 네. 레빗 대변인의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계속 강조해왔던 게 이 이란 해군을 전멸시켰다. 그런데 해군 전멸됐는데 무슨 배로 납포를 한 거야? 이 그렇죠. 물음을 가질 거를 지레짐작하고 그걸 먼저 이제 해명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뭐 해적 같은 거지 해군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됐는데 미군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거는 미국 배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배를 건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휴전협상 위반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에 군사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그냥 계속 우리는 무대응, 역봉쇄를 할 생각이다. 이런 정도의 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뉴스가 많은데 네. 저희 지금 댓글에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뭐라 남겨주셨냐면 뭐라고 했죠? 이제는 저런 뉴스 보고 매매하면 망함.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쟁 뉴스에 대해서 좀 해탈을 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완전 무뎌졌어요. 거리를 두고 있고요. 사실 뭐 예전에 뭐 미사일을 뭐 쏜다 이런 내용의 뉴스에선 되게 좀 전쟁 초반이었죠. 군사작전 초반에는 좀 기민하게 반응을 했던 시장들이 이제는 뭐 배를 납포했다, 뭐 맞아요. 했다, 이런 뭐 괴멸했다라는 뉴스에 예전처럼 크게 반응을 안 해서 사실상 이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에서 이런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다른 재료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뉴스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00를 찍어버리면서 이대로 마감을 했고 네. WTI유도 장중에 좀 몇 %씩 3% 이상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TI는 제가 포함을 못 시켰는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초반선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WTI 기준 $95를 잠깐 넘었었고요.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네. $95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 넘으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7만 언저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8만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당시에 뭐 79,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어가지고 네. 비트코인 흐름은 오늘 새벽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유가 흐름이랑 거의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전쟁 뉴스는 사실 전쟁 뉴스라고 할 만한 거는 어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3일에서 5일 정도 협상 기한을 다시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에 나오겠다, 뭐 절대 나가지 않겠다, 내지는 뭐 지금 이제 어쨌든 역봉쇄 상태를 풀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이란이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뉴스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말에 좀 전쟁 뉴스를 다시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클라리티 법안 심의와 관련해서 또 뭐 뉴스가 나왔나요? 이건 뭐 그냥 5월로 밀린 거 아니었나요? 5월로 밀릴 수 있다라는 이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의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 역시 또 자기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크립토인 아메리카라는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이렇게 신시아 루미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톰 틸리스가
이제 전날 4월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마 5월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완벽한 법안을 쫓느라 일부 동료 의원들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진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좀 아무리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그런 성향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서 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대립을 할까라고 보는 것도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있어서 좀 주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 되게 다양한 반응이 올려져 왔는데요. 일단 톰 텔리스 의원은 전날 방송에서 박상혁 편집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톰 틸리스가 미국의 은행들의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댓글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톰 틸리스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은행의 고위직에 옮겨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되게 다양한 비판들이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야, 똑같네요. 거기도 이제 생각하는 게 한국이나. 그렇습니다. 네, 네. 비슷합니다. 굳이 뭐 은행 안 가고 딴 거 하셔도 되잖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또 신시아 좀 루미스 쉬시지. 의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는데요. 신시아 루미스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유일한 여성이다. 신시아 루미스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에서는 좀 아무래도 신시아 루미스 의원을 많이 지지하고 톰 틸리스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보내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분은 이제 일단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말년 병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이든 뭐 선거든 이런 스케줄을 1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오로지 지금 개인적인 행보를 신경 그렇죠. 쓰는 느낌이다라는 네, 비평을 향후 받고 있는 거치를 거잖아요. 위해서. 네. 그럼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거도 조금 다가오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4월은 제가 볼 때 뭐 객관적으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5월 달에는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6월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사실 우리 클래리티 법안이 이 유일한 어떤 정책적인 호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시각이 유효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한번 보시면 우선 4월에 사실 남은 이제 본회의 기간이 다음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톰과 신시아 의원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봉합이 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5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제 각 상원 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선거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표결이나 의회 활동을 쉬는 휴회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5월 11일이 사실상 심의 가능한 첫 번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인 5월 22일이 본회기가 가능한 회기 기간이 되는데요. 5월에 휴회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충일이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이 현충일을 포함한 마지막 주간은 또 메모리얼 데이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의회가 쉽니다. 그래서 5월에는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건데요. 이걸 좀 고려를 해보면 상원이 사실상 8월 이후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좀 이 법안이 지연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중간 선거까지 8월 이후 계산을 해보면 12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12주 기간에 클래리티 법안만 의회가 보는 게 아닙니다. 뭐 국토안보부 예산, 그리고 이란 전쟁 대응 관련 이런 법안들, 그리고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 연준 의장 인준 같은 굵직한 이런 의사결정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력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상원은행위를 통과하더라도 이제 농업의원의 법안과 이제 초안을 합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 클래리티 쟁점이 하나 있죠.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를 제대로 하자. 이런 수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업위와 은행위가 이 법안 통합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또 하원의 재승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야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이 가능한 일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단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8월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디지털 자산 투자사인 갤럭시에서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2026년 안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50% 수준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아, 반반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5월에 통과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도 반반이다. 반반이다. 아까 이렇게 보여주신 타임라인을 좀 보면 사실 지금 케빈 워시의 청문회도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좀 더 자세한 타임라인인데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 디지털 자산 뭐 비트코인의 금액에는 이미 리스크가 굉장히 반영된 상태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하든 안 하든 뭐 어느 정도 그냥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올해 안에 되면 굉장히 좋을 법안인데 자꾸 미뤄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사실, 네.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게 네. 반영이 됐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요? 알면서도 미뤄지는 걸 알면서도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올해 안에 되느냐 안 거기에 되느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해 안에 안 되면 이게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돼! 잠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안 될 수 있다.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기회가 네. 하나 있는데요. 이 선거 전에 타결이 좀 어렵다면 네. 이 선거 후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 11월 이후에 좀 레임덕 세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 공화당이 열세하거나 이런 기간들이 있죠. 이런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막판에 좀 합의를 노려서 이 레임덕 세션에 좀 약간 빠르게 진전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해충돌 방지를 법안에 넣기 시작하면 그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어렵고 그렇죠. 민감한 문제이기 민감한 때문에. 문제라서 쉽지 않고요. 일단 만약에 5월 중순에 케빈 워시 네. 청문회가 그때까지 늘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5월도 뭐 물 건너 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6월을 가야 되는. 7월에나 6월, 7월 이때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네. 8월 전까지는 진짜 무조건 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그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뭐 저 얘기를 답이 없는 걸 저렇게 오래 하고 있냐 생각하실 텐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어떤 실적이 나오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호재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굉장히 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호재인데 어쨌든 6월 전에는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뉴스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미국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네. 러시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가 네. 네, 러시아가 이제 국가두마라는 이름의 하원이 있죠. 이제 네. 하원에서 이 법안 이름이 뭐냐면 잠시만요. 디지털 통합 및 디지털 자산 권리에 대한 법안인데 네. 이게 이번에 국가두마 하원에서 1차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좀 뻔하네요. 네, 정말 어떤 내용이죠? 정석적인 법안인데 그냥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을 총괄하는 법안, 기본법 수준의 법안이고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많이 비교됩니다. 실제로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미국 관련된 이제 그 클래리티 법안 소식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 반응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가장 뒤늦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좀 해악과 풍자 가득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해당 법안을 보시면 일단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이제 명문화하는 주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 이 디지털 자산을 러시아 경제 내에서도 제도권으로 편입하자. 대신 이제 시장의 통제권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지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좀 사실상 이렇게 보면 CBDC와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굉장히 할 텐데 통제가 강해 보이는데요. 네, 통제력이 강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대외 결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좀 일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거래소, 브로커, 은행, 예측기관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는 모두 이 중앙은행의 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좀 통제 사업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랑 미국을 약간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비교하기 무리가 왜냐하면은 있죠. 예, 러시아는 지금 둘이니까 그쵸. 국가 중심이고 통제 중심이고 미국은 그래도 민간 중심이고 규제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전혀 다른데 만약에 미국도 사실 러시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러시아 네. 수준은 또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저 화면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 네. 이제 결제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결제 금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 과거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해외 결제 허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요게 처음인 것 이 같아요. 법안을 처음이군요. 통해서 처음 공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외 결제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 규제 차등 적용도 생겼는데요. 이제 일반 투자자는 연간 30만 루블 한도로 투자가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한 59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이제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네. 촉진하는 내용은 전혀 아닌 거고요. 디지털 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명문화해주고 이걸로 해외 결제 가능하다라고 해주면 이제 러시아 안에서 어떤 자원을 팔고 뭐 이제 네. 이 암호화폐를 받는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10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뭐 비트코인에는 좋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차 통과가 된 상태고요. 2차, 3차 심의가 남아 있고 이제 상원과 대통령 승인만 걸치면 이 과정까지 뭐 아마 무리 없이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니까. 그래서 최종 통과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러시아에서 대외 결제의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긴 빠르네요. 빠르긴 빠르네요. 네, 러시아라서 네, 가능한 빠릅니다. 빠른 일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크립토 인플루언서 겸 이 투자자. 트론의, 투자자, 네. 트론의 창시자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갔어요. 네. 네, 저스틴 선이 이제 소송까지 제기를 하겠다고 자신의 그 X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고요. 어쨌든 이제 주요한 내용은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 팀을 상대로 이제 자신의 토큰을 부당하게 동결했다.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초기 투자자 물량에 대해서 락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약간 이사회 투표 같은 거죠. 네. 그런 거버넌스 투표 권한을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박탈을 당했으며 내가 심지어 토큰 소각까지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 앞서 발표됐던 내용이 이 팀에서 토큰 소각까지 위협을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 내용을 올렸습니다. 와, 이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토큰 보유자가 가진 권리가 우선이냐, 혹은 또 프로젝트의 권한이 우선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트위터로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지금 네. 소송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더 볼장 다 봤다는 약간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네, 손절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근데 이분이 감각이 엄청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런 어떤 네. 사업적 감각도 사업적 매우 감각, 뛰어나고 뭐 이제 여기가 낄 땐지 빠질 땐지 이런 거를 잘 보는 분으로 유명한데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더 이상 단물을 빼먹을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로 느낌이기도 합니다, 보기도 사실. 네. 네. 아, 그래서 네. 이 저스틴이 추가로 얘기한 걸 좀 보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올렸던 토크노믹스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제안이 굉장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커뮤니티에 해롭다.
이런 월드리버티가 초기 투자자 토큰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고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런 원칙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해서 자기는 계속 싸우겠다 라면서 약간 커뮤니티의 지지를 도모를 했는데요. 독려했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좀 철학 중에 하나가 공정성, 투명성인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월드리버티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좀 어떤가요? 좀 아까 그래도 저스틴 선의 편에서 네. 다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이 사람이 관심이 말하는 없어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촉이 이렇게 좋고 낄낄빠빠를 잘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반응이 없죠? 그거는 그건데 예. 이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 많은 지지를 받거나 이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쉽군요. 네, 그냥 개싸움이 시작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 또 짓는구나. 네, 네. 월드 이런 리버티 느낌인가요? 파이낸셜 사건만 두고 보면 저스틴 네. 선이 어쩌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일 수 있는 인물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안에서의 저스틴 선의 행보가 그 호감보다는 비호감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반응을 원하는 만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오늘 마지막 뉴스네요. 사실 네. 예, 그 켈프다오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 맞습니다. 이제 범인이 지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누굽니까? 네. 코인판을 뒤흔든 이제 4,300억짜리 3억 달러 해킹이었죠. 네. 범인이 북한 해커다라는 이제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보통 디지털 자산 탈취 사건에 배후로 지목되는 곳이 북한의 라자루스나 안다리엘이나 김수키 같은 이런 좀 북한 해커 조직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라자루스가 지목이 됐고, 켈프다오에 이제 좀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인 레이어 제로가 최근에 발표를 한 겁니다. 매우 정교한 국가 세력, 국가 단위로 해킹을 좀 주도하는 곳이 북한이 대표적인데요.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하면서 이 라자루스 그룹 산하에 있는 트레이더라는 또 세부 조직을 좀 약간 핀셋처럼 언급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최근에 지금 잘 친다,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폼이 좋은 트레이터. 네. 트레이터 이런 건데 그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보는 뉴스예요. 뭐 일이 있다.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해킹됐다. 그럼 이제 한 3, 4일 있다가 범인은 북한인가? 북한의 네, 소임 맞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레이어 제로는 지금 누구라도 탓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털렸기 때문에. 걔네가 근데 당해서. 얘네가 지목을 했을 때 네. 그 지목을 받은 쪽에서 우리가 안 했는데라고 입장이 안 나올 만한 유일한 그 조직이 북한입니다. 라자루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지목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왜 북한이 이걸 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안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해킹에 또 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라자루스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관여를 했거나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거나 또는 추정이 아주 유력하게 되고 있는 사건들을 몇 개 보여드리자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사건들이 굵직하게 좀 있고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5억 3천만 달러부터 이제 이거 업비트는 한국 원화로 재봤는데요. 2019년에 업비트에서도 580억 원이 탈취가 됐는데 해킹 사건 이후 한 4년 정도 뒤였죠. 그때 한국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라자루스와 안다니엘의 이제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로 확인이 된 게 있고 그냥 추정이 되는 추정이 것도 되는 있고, 게 있고 지목이 된 것도 있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있고, 유력 지목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이 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가요? 북한 해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는 IT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유학을 받거나 좀 그 성장 과정에서 별도로 이제 좀 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부대 마냥 이 해커 집단을 좀 국가 차원에서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좀 북한 해커들이 이런 해킹 사건을 조금 많이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